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돼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All of this seems to me to indicate that the Greeks, very few of whom visited Babylon, saw this as this enormous, fabulous city that was so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used to, that they described it in impossible terms. 이제 이곳에서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어떻게 바빌론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Irrigated fields produce crops that are richer than simply rain-fed fields. 메소포타미아, 그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두 강은 오늘날의 터키 북쪽 아나톨리아 고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따라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탄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것이죠. 이라크 남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는 얕은 호수와 늪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낸 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물고기를 잡거나 소를 키우고 또 대추 야자를 경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관계 농업을 시작했으며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남는 생산물은 교역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In this area, a surplus was produced, a surplus of grain, through agriculture, through intensive agriculture. And where there's a surplus, the owners of the surplus have to store it and distribute it and look after it. And so people came to live together. 이제 사람들은 수확량을 기록해야만 했죠. 기호가 생겨났고 드디어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듯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문자와 수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시계 60분 체계도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사회적 체계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던 셈입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The ziggurat in Ur is the oldest surviving ziggurat of ancient Mesopotamia. It was built
Well, we don't know when it was built. It was certainly built sometime already in the 3rd millennium BC, 5,000 years ago. 지구라트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란 뜻으로 고대로부터 매우 신성시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전쟁의 참화를 비껴나진 못했죠. 이것이 전투 중 발생한 총탄의 흔적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이 계단을 통해 신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But it is presumed to be a 3-stage tower with a high temple on the top, the sanctuary of the moon god. I think the dimensions of the lowest stage are, if you think of them in feet, well, about 60 meters by 45 meters. And so it wasn't actually square, it was rectangular. 지구라트의 규모만으로도 당시의 우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땅에 묻혀버렸지만 지금도 왕궁과 주택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늘날과 달리 강물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우르는 푸른 나무들이 무성했고 견고한 성벽 너머론 왕궁이 있었으며 정중앙엔 신을 맞이하기 위한 지구라트가 45m 높이로 솟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르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약 4,200가구, 35,000명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우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수메르 문명은 그러나 일대 전환기를 맞습니다. 수많은 사막 도시들을 제치고 보르시파가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산성의 송곳처럼 우뚝 솟아있는 보르시파 지구라트.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산이 아니라 모두 흙벽돌로 쌓아 만든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밑단이 모두 마모되고 중심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Einerseits die Bautechnik, die wird eher für eine Datierung ans Ende des 3. Jahrtausends sprechen. Und eine Notiz im Kodex vom Hammurapi, wo wir wissen, dass dieser König, also Anfang des 2. Jahrtausends, dieses Sida, das Hauptheiligtum in Borsippa, eben restauriert habe. 하무라비는 기원전 1800년경 이곳 보르시파를 중심으로 구바빌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죠. 재임 당시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바빌론을 서아시아 최대의 제국으로 완성해냅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바빌론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말죠. 이라크 전쟁 시 수많은 유물을 약탈당했다는 이라크 국립박물관.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라크 전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이 복도를 따라 진열되어 있습니다. 통로 끝 박물관 정중앙에서 만난 아시리아 유물관. 아시리아는 본디 기원전 3000년경 탄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무라비에 의해 정복당한 뒤에 오랜 기간 숨죽여 살았죠. 그러다 기원전 14세기 중엽 다시 세력을 키운 그들은 구바빌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게 이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도시 바빌론은 아시리아인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One such king called Sennacherib at one point
destroyed the entirety of the city, razing it to the ground, at least according to his own inscriptions. But very soon afterwards, his successor already started to rebuild the city because he was aware that without the city of Babylon, the culture of Mesopotamia could not exist. 아시리아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하무라비가 건설했던 바빌론 전역은 물론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이곳 칼데아 지방에서 또 다른 세력이 아시리아를 노리게 되죠. 흔히 칼데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어업과 목축업, 농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And they were on the fringes of Mesopotamia, towards the Indian Ocean, towards Iran. And they were not sort of wild people in the swamps. They were very highly educated, quite rich people, and they had cities in their own territory. 무엇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역이었습니다. 유럽과 인도의 풍부한 물산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었죠.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나섭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Nebuchadnezzar used the city of Babylon as his capital, and since he was a great military campaigner who conquered regions such as the area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he had access to great amounts of wealth which he used to rebuild Babylon, to turn Babylon into a great city.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The size of Babylon was truly extraordinary for the ancient world. Its measurement was, if you take the outer walls, the triangular city into account, about 900 hectares in size. No ancient ci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ever reached that size until we get to the city of Rome during the Roman Empire. The city wall was many kilometers long. Also the inner city, which is a rectangular city within this triangular city, is very remarkable in its size, something close to 2.5 kilometers by between 1.5 and 2 kilometers in size. So for the ancient world, it was truly regarded as the largest city on Earth.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제국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겪었던 바빌론인들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빌론인들이 쌓았던 성벽, 지금은 반쯤 땅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 선 24시간 진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The city of Babylon is located on one of the branches of the Euphrates River, and actually the river runs straight through the center of the inner rectangular city. But also within the city there are several canals that lead to the Euphrates River. These canals transect the city, actually divide the city up into several neighborhoods.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بنظام صحي متطور، نظام تصريف صحي متطور، بعمل أقنية طويلة فيها قنوات مصنوعة من الفخار ومربوطة بالأسفلت لمنع تسرب المياه منها.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은 강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진화의 성패가 걸렸던 것입니다. 바빌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물길이 달라졌지만 한때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강가에 있는 이 벽돌 더미는 당시 바빌론인들이 세웠던 다리의 흔적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바빌론엔 최소한 이런 다리가 8개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고 성문마다엔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죠.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침입자들이 싫어하는 성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서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문 곳곳엔 수많은 사자와 황소, 용과 같은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들이었습니다. من ضمن هذه القطع رمز لإله مرذوخ. إله مرذوخ كان يعبد في مدينة بابل كرئيس الآلهة. هذا التنين يرمز إلى المرذوخ، له رأس تنين وكذلك ذيل أفعى، وكذلك الجلد حراشف الأفعى ومقالب الأسد، كلها يرمز إلى قوة الإله مرذوخ الذي كان يعبد في بابل، وهو كبير الآلهة عند البابليين. 만약 적이 이 성문을 통과했다면 가장 먼저 이 신성한 동물들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황소로 상징되는 날씨의 신 아다드와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의 상징인 용, 그리고 왕을 상징했던 사자. 이 모두는 적이 공포감을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했죠. These images of lions, bull, and dragon were produced in yellow or in a golden color, glazed brick of golden color, onto a background of blue. And one could imagine that, especially at night, only the golden animals would be visible. So walking at night of this road, one would feel surrounded by these images of the gods. 이슈타르 문을 통과하면 3, 4층 높이의 주택들 사이로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죠. 대로에 깔린 검은 물질, 이것은 아스팔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있었죠. 왕궁 한쪽에 마련된 이 드넓은 공간. 연구 결과 이곳은 당시의 왕이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아련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엔 이미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아치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섭씨 1450도를 유지해야만 구워낼 수 있는 청색 벽돌, 즉 최첨단의 세라믹 기술 또한 사용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게 꾸며진 아련실은 훗날 이곳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인들은 한결같이 푸른색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Was die Farbe betrifft. Also es fällt ja auf, dass die blaue Farbe dominant ist. Und das ist aber auch heute im Orient noch so, dass die Farbe Blau eine ganz besondere Rolle spielt. Und zwar eine schützende und abwehrende Rolle. 기원전 600년대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거주 인구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300년대 로마의 인구가 채 10만 명이 안 됐다는 점에 견주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항구는 무역 선들로 넘쳐났습니다. 북방의 실크로드와 남방의 해상로를 따라 상인들이 몰려왔죠. Merchants went to these places, and there was by the second millennium, there was a lot of toing and froing between countries, and even by ship from. There's carnelian on every site you look at in Mesopotamia, and most of that comes from India. 이것이 입체 영상으로 복원해본 당시 바빌론 거리의 풍경입니다. 노점엔 터키에서 생산된 카펫과 중앙아시아로부터 갖고 온 달콤한 포도와 대추 야자가 있고 열대 과일 망고도 보입니다. 도자기와 향신료, 아프리카의 상아, 청금석 같은 수많은 물건이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기원전 5세기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해서입니다. 바빌론을 두루 여행했던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쓴 책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There's another story in Herodotus about women, and that's that there was a marriage market in Babylon in which men bid for women to become their wives. 남자는 자신이 고른 여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한 후 성지 이외의 곳에서 함께 거주한다. 헤로도토스가 본 것은 바빌론의 결혼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해 무대에 섰고 남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스인들의 시각에선 바빌론은 이처럼 생경하면서도 세상에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이 넘치는 사막 끝 동방의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훗날 유럽인들의 바빌론에 대한 환상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들로 작용했습니다. 바빌론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이날은 바빌론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날입니다. 날이 밝자 모든 성문이 열리고 각 지방에서 찾아온 각기 다른 신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바빌론에 주신 마르둑에 대한 신년 할애 의식이 시작된 것이죠. The New Year's festival in Babylon takes place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on the first few days of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he first month of the year roughly coincided with the spring equinox in March or April, depending upon how the lunar calendar worked for that particular year.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날입니다. 바빌론인들에겐 이날이 새해였죠. 또한 이날은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우주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 세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Essentially, the festival was a celebration of the defeat by the god of Babylon, Marduk, of his primordial enemy, the sea, whom he defeated at the beginning of time before he organized the universe into its present form. 약 12일간에 걸쳐 계속된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 여러 지방의 신들을 태운 행렬이 바빌론의 중심지인 이곳 바벨탑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탑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신상, 하무라비 이래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에게 경배합니다. 바빌론의 왕 역시 이날 마르둑을 통해 한 해 동안 행사할 모든 권력을 위임받게 되죠. 이렇듯 바빌론인들은 바빌론을 번성케 한 모든 힘의 근원은 신 마르둑이 부여한 것이고, 마르둑이 있는 한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성경 창세기의 기록은 바빌론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바빌론인들은 침략자이자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늘에 도전하는 무모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는 탑. 과연 바벨탑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성경은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Jerusalem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 disasters to the people, the authors of the Bible, was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of Jerusalem by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So they saw him as a hostile, cruel ruler who destroyed their major temple, and who took their people into exile. Obviously, they depicted him in very negative terms.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Bruegel exemplifies this tradition in the late medieval period and the Renaissance, and a little later too, of depicting the Tower of Babel in art. Of course, the inspiration for this was the Bible story about the Tower of Babel in Genesis.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바벨탑은 중세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미지의 탑을 찾아 사막을 건너 바빌론이 있다는 오늘날의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신이 본 것을 바벨탑이라고 전했고 유럽 예술가들의 창작 열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Later travelers all the way up to the 18th century ca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there were brick remains in Mesopotamia that were comparable with the story of the Tower of the Babel in the Bible and perhaps could be identified with it.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 흔히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바빌론의 왕이죠. 그는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을 세웠던 하무라비 대왕 사후, 근 10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빼앗겼던 바빌론을 수복한 사람이자 대단한 건설 광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한 그는
바빌론이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바벨탑과 같은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Bricks because clay and the mud of the alluvium is an abundant material in Mesopotamia, and so it's the obvious thing to build it with. There was very little wood and no stone whatsoever, so bricks made of clay were omnipresent in ancient Mesopotamia and used to build everything. 바빌론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고대의 모든 문명이 그렇듯 바벨론 역시 이 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아주 건조한 땅이어서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 한 그루 쉽게 자랄 수 없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죠. 물을 제공했고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를 몰고 와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건축에 필요한 질 좋은 흙을 제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거의 모든 건축물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아치와 같은 기술을 터득할 만큼 흙 건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처럼 큰 규모의 탑을 짓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자면 전쟁보다 손쉬운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정복 전쟁을 계속했죠. 그리하여 전성기 시절인 기원전 600년대 초반, 바벨론 영토는 북으로는 아르메니아, 남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나 이집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의 비극, 바벨론 유수도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바벨탑 건설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선언하는 야심찬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건설이 애초부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 역시 바벨탑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Nebuchadnezzar's inscriptions, which record how he built and finished the Temple Tower of Babylon, report that he was finishing work begun by his father, or at least work that was conducted by his father, Nabopolassar. And he goes so far as to say that Nabopolassar built the tower 30 cubits high, which is about 15 meters, and he himself, Nebuchadnezzar, built another 15 meters above that, and then the high temple on top.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또 다른 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쪽의 것은 한 면이 65m, 그 다음 것은 83m 규모에 달했죠. 하지만 모두 무너지자 훗날 나보폴라사르는 다시 91m로 확장,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15m만을 올린 채 사망하고 말았죠. 그것은 대역사였고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건축은 가로 세로 30cm, 높이 8cm의 흙벽돌이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이 벽돌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몰타르를 깔고 갈대와 밀집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접착력을 높이고 하중을 흡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된 아칼쿠프 지구라트. 지금도 이 지구라트엔 갈대와 밀집을 넣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에 벽돌이 마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갈대는 때로 지붕의 처마 역할까지 하고 있음도 볼 수 있죠. 더 획기적인 건축 재료도 사용됐습니다. 바로 석회입니다. 이것은 무른 진흙을 돌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빌론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흙건축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설의 책임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습니다. Various estimates have been made for the number of bricks used in the Temple Tower of Babylon, anywhere from 36 to 75 million. 벽돌을 굽는 매캐한 연기가 매일 바빌론의 하늘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을 가로, 세로, 높이 각각 91.2m의 바빌탑. 그러나 바벨탑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적 백미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 푸른색의 영롱한 신전일 것입니다. 바빌론인들은 어떻게 그처럼 아름다운 푸른색을 만들어냈을까요? 당시 건축 방법을 기록해 건물 하단에 매장했던 이 점토판 기록을 통해 그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There are inscriptions of Nebuchadnezzar, other inscriptions of Nebuchadnezzar, which report his building work on Etemenanke, and they say that the top temple, the temple at the top of the tower, was clad in dark blue tiles. The words used are lapis lazuli bricks. These are tiles glazed with dark blue glaze to match the colour of lapis lazuli. Lapis lazuli is a dark blue mineral found in Afghanistan, which was much prized for jewellery in ancient Mesopotamia, so was imported for that reason. 푸른색은 예로부터 서아시아 사람들에게 부와 행운을 뜻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보석보다 사랑받았던 것이 이 라피스 라줄리라 불리는 청금석이었죠. 하지만 너무 귀했기에 이 거대한 신전탑을 청금석만으로 치장하기엔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벨탑의 주인 마르둑이 거주하는 신전을 그저 평범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또 하나의 놀랄만한 신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바빌론의 이시타르 문입니다.
여기엔 사자와 황소, 용 같은 수많은 신상들이 부조돼 있죠. 그런데 이 신상과 함께 눈에 띄는 게 푸른색의 벽. 이것은 누가 봐도 불에 구워낸 벽돌, 즉 자기 벽돌입니다. 요하임 마르찬 씨는 그 해법을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 자원에서 찾습니다. 지금도 솟구치는 이 석유를 이용해 바벨론인들이 세계 최초로 도자기라는 세라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정에서 얻은 것은 석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막 위의 도시였지만 바벨론도 홍수로부터 안전하진 못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해저가 도시 주변은 물론 시내 곳곳을 관통했고 가끔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아무리 단단한 흙 건물도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바벨론인들은 이 문제를 역청으로 간단히 해결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바빌론 어디에 세워졌던 것일까요? 그곳은 왕궁 옆에 있던 에사겔 사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너른 공터였습니다. 바빌론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기도 하죠. 자기 벽돌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전 내부로 들어가면은 정중앙에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이 자리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마르둑이 살아있는 신이라 믿었기에 한쪽에 침실까지 마련해 두었죠. Marduk, the great god of Babylon, lived in Esangil, his temple, much as a king would live in a palace. His wife was there, his son was there. They had their own suites of cult rooms, but also lots of menial gods, ordinary gods who were essentially his servants, had cult rooms around and about. So the whole building was like a divine palace. 이것이 세계 방송사상 최초로 입체 영상을 통해 복원해본 기원전 500년대 바빌론의 아침입니다. 매일 동이 트는 아침이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제들이 신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둑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싱싱한 과일들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마르둑에겐 아들이 있었고 매일 밤 정결함을 인정받은 여인이 그와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그리하여 밤중엔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단 별자리를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들만은 예외였죠. 그러나 바벨탑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의 징벌이 아닌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기원전 482년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은 느부갓네살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습니다. 건설왕이기도 했던 그는 바벨탑 외에도 역사에 남을 만한 또 하나의 걸작을 남겼죠. 훗날 그리스인들이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렀던 이 건축물,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신전 에사겔에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바빌론의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동북쪽 메디아 왕국에서 온 아미티스 공주였죠.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이 결혼식은 엄청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إن الملك البابلي نبوخذ نصر الثاني 600 قبل الميلاد حاول إضعاف أو إسقاط الإمبراطورية الآشورية بتعاونه مع الملوك الميديين وعلى الأخص كي إخسار.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서아시아는 당시 바빌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동북쪽의 메디아 왕국이 팽팽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왕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은 아시리아로 쳐들어갔죠.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고 맙니다. فقد تزوج ابنته الأميرة الميدية أميتس تقوية أواصر العلاقة بين البابليين والميديين وذلك لإسقاط بابل والذي أدى هذا التحالف أو التعاون إلى إسقاط العاصمة الآشورية نينوى في عام 612 قبل الميلاد.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아미티스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또한 은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아미티스에게 주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로스 능묘,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과 함께 바빌론에 있는 공중정원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비율처럼 반짝인다. 공중정원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مبررا ذلك بأن وجوده أو عثوره على جدران عريضة جدا ممكن أن ترفع الجنان المعلقة ووقوعها المباشر على نهر الفرات الذي يؤمن سقي المزروعات من نهر الفرات مباشرة أي من مكان مصدر مائي قريب لهذا المكان. 발굴을 통해 콜데바이가 최초로 주장했던 공중정원의 위치는 왕궁 내부 아련실과 가까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때문에 최근 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성벽 안쪽에 공중정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궁 내에 여성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 학자 스트라보는 공중정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이야기는 정원 양옆에 수차였는데 수차의 임무는 하루 종일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퍼올려 정원에 붓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건설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큼이나 아직도 베일이 쌓여 있고 논란도 많습니다. 과연 공중정원의 자리는 콜데바이의 주장에 오를까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There was another suggestion for where to put the garden, relying on the fact that it was said to be beside the river Euphrates. And they put it right beside the river Euphrates. But unfortunately, all the walls of Babylon, which are enormous, are in between the garden and the palace. So the king couldn't just walk out of his palace. He'd have to get over all these walls or go through the gates. I mean, it wouldn't have been, you know, one wants to step out of one's palace into the garden. That's the point of it being a palace garden.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테파니 달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 서북쪽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네베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네베는 실로 웅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오리엔트에 최초로 세계 제국을 세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죠.
니네베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것은 기원전 700년경 세나케립이 왕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세나케립은 방이 적어도 80개나 되는 왕궁을 건설했으며 도시의 영역은 700헥타르에 달했죠. 학자들은 훗날 그리스 사람들이 니네베를 바빌론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신에게 향하는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니네베인 신의 이름을 딴 성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when Sennacherib did some rebuilding in Nineveh, he changed the names or added new names to the gates, which were the names of the gods and goddesses. So it was easy to consider Nineveh as another Babylon.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관통하고 있는 티그리스강. 강 주변엔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옛 아시리아의 유적들이 평온의 황량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나케립에 이어 기원전 7세기 말 왕위에 등극한 아슈르바니팔 왕은 아시리아의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왕궁을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한 다음 온 나라 안에 있는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모아 베껴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안정되자 지배자들은 전쟁보다 문화적 향유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원 조성은 이제 아시리아 왕들이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니네베에서 발굴된 수많은 점토판들엔 당시 아시리아인들이 정원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One relief that is preserved but very damaged in the British Museum, and then the drawing that was made of one which did not survive to be brought back to a museum. And those two pictures give us quite a clear idea, I think, of how the garden looked. When the water came to the end of the aqueduct and flowed downhill, it divided into different streams. 실제로 이 부조를 보면 정원 전체에 어떻게 수로를 배치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물을 끌어들였고 공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산에 터널을 뚫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is 50 kilometers of water engineering to bring mountain water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down to Nineveh, feeding in other water courses and bringing it in at the right level for the garden. This is a fantastic achievement which would have been hugely admired by the Greeks and the Romans. 니네베에서 40km 떨어진 자루 안엔 지금도 세나케립 왕 때 건설한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나케립은 이런 수로를 18개나 건설했는데 그 먼 거리를 방수와 수평을 유지하며 물을 끌어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정원 꾸미기에 쏟아부은 이런 엄청난 노력은 공중 정원의 니네베설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Greek and Latin authors, they all attribute to Babylon and not to Nineveh. And the most problematic for this interpretation is the mention of a paradisos, a garden, close to a palace where Alexander the Great died. And we know that he died in Babylon. 바빌론 왕의 아련실입니다. 하지만 훗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그가 죽은 궁전 근처에 파라데이소스라 불린 정원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파라데이소스라 불렸다는 정원이 공중 정원은 아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였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미 어느 날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바벨탑의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결심한다면 공중정원은 얼마든지 건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서관. 우리는 이곳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또 한 명의 그리스 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도로스. 시실리 태생의 역사가였던 디오도로스는 세계 역사에 대한 여러 권의 저수를 남겼는데 특히 제2권에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원의 길이는 각 방향으로 123m이다. 진입로는 언덕과 같이 경사지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전체적인 모습은 노천극장을 연상시켰다. Josephus said that this king, Nebuchadnezzar, built this garden because of his wife, because he loved his wife, and his wife was Midian, and she was missing the mountains where she came from, and so he constructed these gardens for her in order not to miss her country so much.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향수병을 앓기 시작했고 고향의 높은 산과 계곡, 맑은 물과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풍경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و این از این مناظر خاطره داشته و این باعث می شده که دلتنگ بشه برای کشورش و برای وطنش.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풍경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빌론의 건설자들은 사상 최고의 정원을 건설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었죠. 무겁고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그에 걸맞는 기반 공사가 필요했고 건설자들은 충분한 깊이까지 모래를 파내야만 했습니다. About the appearance of the Hanging Gardens, he says that you had one approach. We must imagine it as a staircase, which leads to the top floor of the gardens. And you also have terraces which have been built on each other. You had a series of terraces built upon one another. So in front of every terrace you had a gallery which has been supported by stone pillars. 기반 공사가 끝이 나자 기술자들은 먼저 지름 1m, 높이 5m인 아치형 기둥들을 폭 123m의 면적 위에 빼곡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견고한 돌판을 얹은 다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남기고 다음 층을 지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마치 경기장의 관람석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They have used for the rooftops of all these galleries one layer of reeds, of a lot and thick layer of reeds, and then they covered this layer with bitumen, and then they used baked bricks and cement. 방수 문제에 관한 한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흙건축 기술을 통해 노하우를 갖고 있었죠.
먼저 흙벽돌을 깐 다음 그 위에 나무로 된 판을 깔고 역청을 부어 덮었습니다. 그리곤 그 위에 흙을 쌓아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그다드 서쪽 히트 지역엔 지금도 수천 년 전 방식 그대로 역청을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흙을 묻힌 다음 재빨리 무른 역청을 뜯어내 건축 하단이나 배의 밑창에 바르곤 합니다. 처음엔 무르나 금방 단단해지고 접착력이 좋아서 방수 효과인 최고의 재료죠. 그렇다면 어떤 나무들이 심어졌을까요? 왕비의 향수병을 치료하고자 했으므로 당연히 왕비의 고향에 있는 꽃과 나무를 옮겨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빌론으로부터 동북쪽으로 500km 떨어진 엑바타나였죠. 오늘날 이란 북부 하마단주의 주도인 이곳은 과거 엑바타나로 불렸으며 고대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4,000m에 달하는 자그로스 산맥 중 1,8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주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살고 있었던 메디아인들은 점차 북방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해가면서 부를 축적했고 이곳에 거대한 궁전과 정원을 건설했죠. 그리하여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멸망될 때까지 엑바타나는 약 100여 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때문에 메디아의 궁궐에서 태어났던 아미티스는 사막과 달리 뚜렷한 계절 변화와 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بارش باران زیادتر باشه، رطوبت هوا بالا باشه و تو این شرایط اکثر گیاها به خوبی رشد میکنن. بنابراین تنوع گیاهی بالایی رو ما در شمال ایران داریم و گیاها خیلی پررشد و سرسبز هستند. 역사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갖는 낙원에 대한 묘사는 한결같습니다. 천국은 푸른 녹지로 돼 있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가득하다. 그곳엔 꿀과 우유가 흐르며 수로와 연못이 많다. 이런 이란인들의 낙원에 대한 인식은 고대의 수많은 정원을 탄생시킨 배경이 됐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천국과 유사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죠. 파사르가데. 지금은 불모지와 다름없으나 한때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첫 수도였습니다. 파사르가데란 오늘날의 의미로 페르시아의 정원이란 뜻이죠. 놀라운 것은 이때 나온 가데, 즉 정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원이란 말이 여기에서 탄생됐던 것입니다. یعنی اون چیزی اون تصوری که ما راجع به باغ معلق بابل داریم توی همین تصویرهای خیالی که نقاشا اولین بار در قرن 17 میلادی 16 میلادی کشیدن در این تصویرها ما شبیهش رو اصلا اثر تاریخیش رو در پاسارگاد و بعد در تخت جمشید داریم. 그러나 이 위대한 제국은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된 후
2300년 동안 평온에 버려진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정원을 건설했기에 훗날 유럽 정원의 모델이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복원해본 타사르가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란의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든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다는 것이죠. آبنماهای کاخ پاسارگاد یک کانال‌ها و حوض‌های مربع شکلی هست که به عنوان یک منظره سازی آب رو میاد در تمام باغ میچرخونه و اون نقش مقدسش رو ایجاد میکنه. از نظر عمل کردی هم میاد آب رو پالایش میکنه و تمیز میکنه. 고대 페르시아 정원, 즉 이란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 정원의 규모가 결정됐죠. 보통은 맨 중앙에 수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솟는 분수대를 마련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개발한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정원 곳곳에는 꽃을 비롯해 석류, 호두, 감, 귤 등을 심었는데 이런 식물들 역시 수로의 방향에 따라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모든 영광과 예술이 하나로 모여 보석처럼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비탈을 깎아 모두 12만 5천 평방미터의 구릉지에 건설된 이 도시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페르시아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유적지 조사 과정에서 이 건축물 곳곳에 테라스, 즉 정원이 존재했음을 알게 됐죠. و اونجا تراس هایی وجود داره که فرم تراس کاملا روشن میکنه مثل تراس تخت جمشید که بعداً از این الهام گرفته شد. این تراس ها سبز بودن، باغ بودن. 궁전을 건설할 때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수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페르세폴리스는 산비탈에 있었기에 그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테라스에 흐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건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철 푸르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این که ما روی دیوارهای تخت جمشید این اثر رو میبینیم، اینها ادامه فرهنگیه که از دوره ماد هنوز تو ایران رایجه. 그러나 공중 정원은 나무를 구해오는 일부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أميتيس التي جلبها من الجبال شمال العراق أو شمال جنوب إيران، وقد حاول عمل شيء مشابه للطبيعة التي كانت تعيش فيها، وجلب لها الأشجار والأزهار من كل أنحاء العالم. 마차의 행렬이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짐꾼들은 석류나 야자나무 등 200여 종류의 수목과 함께 온갖 진귀한 꽃들을 바빌론으로 옮겼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나무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یعنی گیاهی که بذرش در دست باشه یا به شکل نهال یا سیدلینگ باشه اینو بشه منتقل کرد
و یا بوته رو بشه تقسیم کرد همراه با ریشه جابجا کرد. طبیعیه که درختای شاید خیلی بزرگ مشکل بوده، بیشتر درختایی که گل میدن، شکوفه میدن و در زمستان به خواب میرن، اینها انتقالشون راحت تر هست.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수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학자 스트라보는 바빌론의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수로였을 것으로 예상하나 아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것은 스크류 펌프를 통한 물 공급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은 그리스의 아르키메디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빌론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لقد ذكر المؤرخ الأغريقي ديودورس 40 قبل الميلاد بأن الجنان المعلقة كانت مؤلفة من 7 طوابق، وهي أعلى من أعلى نقطة من الأسوار الداخلية بمسافة 20 متر تقريبا، وهناك ثقب يخترقها من الأعلى إلى الأسفل، وهناك مجموعة من الأدوات والآلات تشتغل داخل هذا الثقب لرفع الماء إلى الاستيجات أو إلى مناطق إرواء الجنان المعلقة.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삼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 내부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의 중앙엔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천창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왔을 광장 가운데인 더위를 식혀줄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메티스가 꿈꾸고 바벨론인들이 완성해낸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렀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아메티스 공주의 사랑으로 건설됐습니다. 먼 북방에 있는 산악국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메티스가 향수병에 걸리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을 고스란히 그녀 곁에 옮겨줌으로써 아내인 아미티스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공주가 살았던 북방 메디아에 있는 수백 종의 꽃과 나무들을 바빌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공중정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슈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빌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The city of Babylon was the imperial capital of Nebuchadnezzar and his successors, and was a capital city, had been a capital city for 1200 years by that time. But when the Babylonian Empire fell in 539 BC to the Persian conqueror Cyrus, Babylon became only a provincial capital in the Persian Empire.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